통계청들이 어떻게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지 다른 측면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역량 강화를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멘티미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희가 또 모든 분들께서 기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쪽 스크린에 QR코드가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클릭을 하시면요. 잘 작동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menti.com으로 접속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는 코드를 넣고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총 3개의 질문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링크를 먼저 들어오셔서 첫 번째 질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패널 분들의 발표를 다 듣고 나서 모든 청중분들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써주십시오 라고 돼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하면 거버넌스와 법제, 그 다음에 기관이라면 인프라와 투자, 그리고 개인 레벨 이러면 노동력, 근로자들의 스킬 개발이 돼 있는데요. 이 3가지를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사분들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또 말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바쁘게 이 세션에 같이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국통계청 발표부터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통계인재개발원의 교육기획과장을 하고 있는 차진숙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발표에 앞서가지고 통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통계인재개발원이 이름이 길다 보니까 한국어로는 약어가 인재원이고요. 영어로는 SHI입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통계청에서는 그 AI 통계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녹차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SI 인재원이 어떤 조직인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인데요.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조직은 좀 작습니다. 부서가 2개 가로만 돼 있고요. 8개 팀이고 실제적으로 교육 기획을 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 수는 32명에 불과합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는지는 나중에 연결이 돼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 교육 대상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통계청 직원은 당연히 교육 대상이고요. 저희가 통계가 분산형 제도이다 보니까 통계 작성 기관들의 종사자들은 다 교육 대상으로 포함이 되고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학생과 교사들도 저희 교육 대상에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는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도 저희 그 교육 과정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저희 교육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학생과 교사를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저희 교육 사업을 저희가 실용 통계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거 굉장히 저희 수요가 많아가지고 활발하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재원은 1991년도에 처음 설립이 되었는데요.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올해 2월에 저희가 조직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조직 명칭을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논의되고 있는 AI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교육 쪽에서. 그래서 이 AI 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빨리 부응을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통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조직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 앞에 교육 대상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가 없고요.
그 많은 교육 대상들을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전략을 좀 수립을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 차별화된 통계와 연계된 AI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그런 전략이자 목표인데요. 그럼 설명을 좀 드리면은 많은 교육기관에서 AI 교육을 많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잘 아시듯이 생성형 그 AI 교육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통계와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교육들이어서 저희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AI가 아니라 통계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그 교육과정, AI 전문 교육과정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수립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AI 자체의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로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진짜 통계 생산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육 대상을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그래서 AI 교육에 대한 그 수요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일반 국민들이 다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AI 교육을 확대해달라고 요구가 많고요. 또 선생님과 교사들도 실용통계 쪽에서도 저희한테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놓칠 수 없는 부분이 통계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포함해서 AI 데이터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일반 국민을 대상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 내부 전문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실제 통계 업무에 그 AI를 적용할 수 있는 AI 전문가를 양성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문가들이 양성이 되면 AI 통계 전문가가 양성이 되면 이 전문가들이 실제로 그 AI를 적용해서 고품질의 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통계들을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저의 전략이자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전략이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강점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전략을 세우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인재원은 교육과정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교육 운영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교육 운영의 전문성이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만 말씀을 드리면 집합과정 정도는 약 100개 정도 과정을 운영을 하고요. 이러닝 같은 경우는 한 130개 정도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보통 매년 이 정도 운영을 하고요. 두 번째 저희의 강점은 시설적인 측면인데요. 저희 강의장은 거의 최첨단 교육 시설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리적 접근성인데요. 저희 대전 본원이 대전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본원 자체가 대전에서도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지리적 위치와 접근성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리적인 장점뿐만 아니고 저희가 대전 본원뿐만 아니고 서울하고 제주에도 저희가 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원을 활용하면은 저희가 거의 우리나라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합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러닝 과정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 대전 본원이 우리나라 딱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적 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제주, 굉장히 제주는
관광을 놓으시고 외국인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거기 저희 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통계 교육을 좀 다 커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저희가 그 AI 데이터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올해는 준비 작업인 거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런 AI 데이터 교육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내년에 하는 그런 AI 데이터 교육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내년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AI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이지 저희 자체가 AI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AI 전문가들을 저희가 찾아서 많이 자문을 받는데요. 현재 대학과 연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지금 현재 특화된 AI 전문가 과정을 개발하고 있고 이 과정에 이제 초안이 나와가지고요. 다음 달에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올해 AI 전용 교육관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긴 했었는데 건물을 지금 지었고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 건물 안에 AI 교육을 위한 교육 장비들을 저희가 구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무원이 32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AI 교육 과정은 저희가 지금 막 개발하고 있고 내년에 많이 운영할 건데 이렇게 증가하는 AI 교육을 어떻게 다 저희가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요.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깊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력을 저희가 증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인력 확보하기 전에 저희가 내년에 무리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조직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방안들을 좀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일단은 교육 과정들을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조조정하냐면 실성이 낮거나 수강 신청이 낮은 그런 과정들은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8개 팀이라고 했는데 이 8개 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팀 간의 업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AI 데이터 교육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AI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린 건데요. 앞에 제너럴 코र्스나 엑스포트 코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미리 계획을 했던 거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 이제 스페셜 코र्스하고 스페셜 이벤트는 올해 저희가 새롭게 기획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시켜 드린 건데요. 훨씬 많죠.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올해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운영을 하는 이유는 시범 운영을 해서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그 과정들을 개선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AI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런 운영을 지금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은 내년에는 AI 교육 자체가 양쪽으로도 늘어나야 되지만 교육 과정의 질도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쪽으로 보면은 내년에 한 5개 내지 7개 정도의 AI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일반 과정은 아니고요. 전문가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 전문가 과정도 아직 AI가 접하지 못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입문하고 심화로 이렇게 수준을 나눠가지고 운영해서 교육의 효과성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국민들이 또 AI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AI 리터러시 교육도 확대를 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실용 통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용 통계에도 AI를 접목해서 AI 교육 과정을 지금 개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교육 학선에 효과적인 게 이러닝이거든요. 이러닝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저희가 그 교육 수요가 많습니다. 이용자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에 AI 이러닝 컨텐츠도 다양하게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린다 그러면은 밤을 지새워야 될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질문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감사합니다. that you've got.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반적인 글로벌 리더로서의 AI 역량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공유받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나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통계인으로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수 프로그램을 고민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프랑수아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수아님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좀 글로벌한 관점을 공유해 주실 텐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어제의 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은 파리 21을 대변해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두 가지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OECD 대표였고요. 오늘은 파리 21 대표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 가지 직무가 굉장히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AI 역량 스킬 개발과 관련해서 파리 21 차원에서 어떻게 NSO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레슨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따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파리 21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AI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파리 21은요, Partnership for Institutions for 21st Century라고 해서요,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이 회원국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UNESCA, 몽골, 월드뱅크, 그리고 UNECE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OECD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기술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OECD 국가들의 NSO뿐만 아니라 비OECD 회원국들의 국가통계청들도 들어와 있고요. 또 시민단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인의 소규모 조직이고요. 그리고 OECD 내부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는 AI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생성형 AI가 지금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전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비OECD 회원국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그리고 많은 오늘 참석하시지 않은 NSO들과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 데이터 시스템을 강화해서 취약한 국가 시스템 그리고 기관들의 데이터 세트 역량 수립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서 시스템 개발, 그리고 파트너 조정, 국가 우선순위 수립, 그리고 도너 국가들의 지원 등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AI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역량과 기술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AI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사우스, 그리고 NSO들, 이 국가의 소속 통계인들이, 그리고 저희의 파트너들이 AI의 접근법을 제대로 알았으면 합니다. 특히 전략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이 결과물이 나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인 것은 오늘 얘기됐었던 많은 키 메시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조율이 잘 됐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는데 저희 파리 22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국가 측정 시스템이 무엇이냐에 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청장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통계인들도 그렇고 AI를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외부의 하나의 파장이라고 생각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AI를 데이터 생산이나 혹은 데이터 프로세싱의 효율성에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NSO들을 지원을 해서 데이터 가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기계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AI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을 저희 업무의 범위로 먼저 삼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OECD 국가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글로벌 사우스와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다층적인 레가시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 즉 데이터 관리, 큐레이션, 배포에 있어서 다층적인 시스템이 있는가의 여부로 나뉘게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이제 재정적인 제약이 있는 것들이 있죠. 재정적 제약이 조금 더 심하죠. 그리고 또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데이터 문해력도 인구 대비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는 좀 과제가 되고 있는데 OECD, NSO들도 많이 과제로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사우스, 즉 비OECD 회원국들에서는 좀 더 심화되어서 나타내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제한적인 좀 소규모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서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저희는 AI 태스크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 초에 발족을 시켜서 다양한 AI 관련 지식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실질적인 프로젝트입니다. AI 레디니스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핸즈인 태스크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AI 레디니스 팀을 통해서 단순히 보고서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요소들을 좀 배웠는데 그 배운 학습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사우스의 NSO들은요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 30개 NSO들과 키 파트너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월드뱅크와도 같이 협업을 하는데요. 일단 가나가 있고요. 어떤 직무를 수행을 했냐면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나와 세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생성형 AI의 NSO의 실제 용례를 담은 카탈로그 집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직무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카탈로그입니다. 그래서 이 카탈로그는 AI 용례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는 모두 서로 다른 그런 페이퍼들을 취합을 해서 저소득 국가들 그리고 또 중진소득 국가들의 NSO들의 케이스를 담아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AI 저항도는 어떤지, 그리고 취약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서들을 취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용례 자체가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LLM 그리고 Gen AI가 어떻게 NSO에서 쓰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은요. 이런 저소득 국가들 같은 경우는 확장되어서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떤 특정한 Gen AI와 관련되어 있는 실질적인 통계 생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파일럿으로서 예시를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NSO들이 좀 위험 회피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LLM은 텍스트 기반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자동화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리고 LLM을 통해서 뭐 데이터에 대한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핵심 데이터 작업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LLM이 어떻게 텍스트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좋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해서 NSO를 도와주고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내부적으로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나중에 올해 말쯤에 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카탈로그는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포지션 페이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이 포지션 페이퍼를 통해서 총 5개의 AI 레디니스 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는 안정적인 생태계입니다. 연경을성,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전력, 클라우드 접속 이런 것들인데요. AI가 되게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NSO들은 이제 AI 레디니스를 갖추기 위해서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한 그런 임무를 나누고 CC 밸런시 같은 것들 그리고 통계 커미티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데이터 플랫폼 레이어입니다. 이 데이터 플랫폼 레이어는요. 굉장히 많이들 오늘 아침에도 언급을 해주셨던 주제인데요. 메타데이터, 모던 데이터 파이프라인, API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인적 자원들의 역량, 스킬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역할들이 다 NSO에서 아주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리더십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NSO들이 가장 탑 매니지먼트의 역량을 가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간 분야의 협업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아마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비용 대비 효용입니다. AI 준비도를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투자 대비 수익률 ROI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많은 통계청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AI 레디를 하려면은 당연히 그 데이터 이용자들에게 가치를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AI 준비도에 대해서 좀 글로벌 적으로 저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저희 타스크포스 팀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일단 연간 보고서로 해서 아마 올해 말에는 저희의 활동에 대해서 좀 출간물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드리고 또 11월쯤에 개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AI 레디니스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구글 재단에서 저희가 지금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OECD 차원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몽고가 포함되어 있는 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월드뱅크, 구글과 같이 모여서 이제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몽고 국가통계청과 같이 메타데이터와 관련된 작업을 시작하는데 메타데이터 표준화가 시작이 먼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들을 보게 되면은요, 결국 데이터 플랫폼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메타데이터와 AI의 표준 준수, 규제 준수, 그리고 정책 관리 등등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함으로써 메타데이터와 AI가 NSO에 더 의미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CC-by4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데이터 공유가 NSO들과 잘 되는지도 또 지원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바로 직전에 차진숙님께서 그 교육 활동에 대해서 공유해 주신 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AI 준비도라고 하면은요, AI를 6개월 만에 AI가 무엇이다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AI 준비도를 준비하면서 사실 AI의 정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이 AI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를 정하는 데 있어서 협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파리스 21을 통해서 어떠한 NSO도 남겨지는 국가통계청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NSO들이
쉽게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NSO를 잘 포지셔닝을 시키고 데이터와 정보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ery much. Now if we could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멘티미터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보겠습니다. 스킬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러면 네, 이 정도 봤고요. 그 다음으로 몽골리아 통계청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스크린 공유 가능할까요? 결과 볼까요? 좋습니다. 시스템과 그리고 제도, 그리고 거의 동등하게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다음 질문은 가장 중요한 스킬이나 혹은 역량, 통계청 직원들의 시각에서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스킬이나 역량은 무엇일까요? 질문에 답해 주시고요. 멘티미터 가시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통계청장님, 또 다른 국가의 시각에 대해서 듣게 될 텐데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시간 꼭 엄수해 주세요. 커피 브레이크 시간이 안 그러면 없을 겁니다. 네, 좌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한국통계청 측에 또 OECD 측에 이와 같은 그런 시의적절한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AI와 관련한 주제들인데요. 그야말로 너무나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발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무엇에 주력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까지의 머신러닝이나 혹은 AI 툴을 적용해 본 그런 경험을 통계 생산 관련해서 저희가 무엇을 배웠고, 그리고 어떠한 제약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국가통계청이 좀 사이즈가 좀 작은 경우, 그리고 중간소득 국가인 경우 좀 유용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도적 차원, 즉 정부 차원에서 좀 보면요. 작년부터 몽골 정부는 국가 AI 또 빅데이터 전략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략을 바로 저희 디지털 개발부에서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초안이 나왔고요. 이제 의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초안 내용 보시면 정말 야심찬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공공을 위한 데이터 사용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을 높이고, 또한 디지털을 이용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AI 채택을 공공 분야에서 채택하는 것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생산성 개선을 위한 것이죠.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통계청과 관련된 것은 디지털 개발부와 논의를 한 후에 저희는 또 주력을 해야 되는 분야로 데이터 그런 사이언스 쪽에 좀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2021년부터 저희 통계청에서 이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일환으로 저희는 몽골이라는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 개발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메타데이터 통합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것을 몽골 정부가 승인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정부 기관은 그 데이터, 메타데이터를 바로 이와 같은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이와 같은 통합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로 연계된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데이터의 가용성 그리고 표준화가 더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것은 저희가 파리스
20일 구글 그리고 월드뱅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메타데이터 표준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또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조를 좀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연관이 또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 표준 그리고 데이터 교환 플랫폼을 또 구축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활용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머신러닝의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면요. 대부분 아직은 시범 단계입니다. 또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 저희가 디지털 시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바로 위성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소들의 그런 방목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행정자료와 결합을 해서 작물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그런 정확도를 보면 9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 기상기구가 있거든요. 이 기상기구 직원들에게 위성 이미지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려웠던 점은 이와 같은 인적 자본, 인적 역량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성 이미지를 입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인프라를 또 정비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 파리스 2일과 저희가 진행했던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가축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여기도 위성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좀 관심 있으실 겁니다. 참 재밌다. 왜냐하면 왜 이런 것을 조사하지? 몽골은 국토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0여만 명 중이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데요. 30만 명은 그런 유목민입니다. 주로 가축을 이렇게 방목을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가축에 대한 센서스 총조사를 하게 되면 관련된 사회 경제적인 정보도 따라서 수입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조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통계청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접근법을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현대의 기술을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자원 소비를 줄이면서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모델의 정확도를 보면은 사실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실제 통계 생산에 활용하는 것 좀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론을 활용해서 이것을 주택 그런 총조사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구조사 활용했을 때는 그 정확도가 만족스러운 정도로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IT 센터가 있는데요.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상품을 분류하고 또 서비스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빌링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자 청구 시스템. 이것이 2014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분류 체계가 도입은 되었지 않아서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빵이 그 가게별로 좀 다르게 분류가 되는 걸 봤습니다. 동일한 빵인데도 말이죠. 따라서 분류 체계를 저희가 도입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략 210만 개 정도의 데이터 사이즈를 대상으로 도입을 했고요. 이를 통해 보다 앞으로는 그 예측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LLM을 사용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민간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바로 통계 챗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예를 들어 챗봇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일단은 그 정확도 그리고 그 퀄리티를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텍스트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어떤
비구조화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도 좀 애로가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 통기의 공표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시범 사업을 해봤는데요. 챗 GPT를 이용해서 그 정확도를 좀 높이고자 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제가 계속해서 가축 그런 총조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축 조사가 굉장히 규모도 크지만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겨울에 하는데요. 그래서 파리스 21과 함께 저희 조사원들이 각 가구를 방문을 해서요. 밖에 서서 한 1시간 정도 밖에 서서 동물 개체수를 세야 됩니다. 근데 좀 이런 조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툴을 진행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4배 정도 이런 데이터에 드는 여러 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머신러닝 도구를 이용해서 가능했는데요. 이번 12월에도 가축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번에는 이와 같은 조사원들이 좀 더 손쉽게 조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비용도 절감하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몇몇 저희 시범 어떤 연구들 그리고 AI와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 목적의 그런 노력들입니다. 자, 핵심 메시지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향후 또 시사점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AI 혹은 머신러닝이 향후에는 그와 같은 활용이나 개발이 점점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되죠.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푸시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통합된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이를 통해 평가,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품질이 궁극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통계청, 특히나 몽골 통계청처럼 좀 중소규모의 통계청은 저희가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AI 머신러닝 기술을 모두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의 전략은 보다 관련된 에이전시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입니다. 뭐 디지털 부라던가 혹은 보다 역량이 있는 그런 부서들과 협력해서 위성 이미지 같은 것을 얻어내고 이것을 뭐 예를 들어 디지털 부서와도 협력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 속도를 또 빠르게 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프로젝트가 뭐 성공적이지 않은 것도 꽤 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과연 확장 가능한가? 다른 그런 통계 생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배운 교훈 그리고 이런 해당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제 예산이 아직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도적 기관적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한 역량, 자원을 모두 갖추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민관 파트너십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몽골 통계청 경험에 기반한 핵심 메시지 말씀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Just a quick 자, 그러면 멘티미터를 빠르게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스킬이나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통계학,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문해력, 우수 사례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최인경님을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UNEC 현대화 팀장님으로서 실질적인 국가별, 국가 수준의 그 챌린지는 무엇이었는지 이것들을 또 리전 차원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국가통계청에서 AI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다들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기술적 복합도, 인프라, 블랙박스적 속성 이런 것들이 전부 도전 과제인데요. 사실 국가통계기관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뤄야 되는데 정부 기관으로서 사실 오류를 감수하기에 좀 리스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조달을 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는 점, 그리고 통계기관으로서 저희가 품질에 대한 표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써야 되는 신규 프로젝트에 적용해야 되는 프레임워크가 있다는 점,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제약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매니지먼트 레벨이 변화한다던가 특정한 그런 조직의 속성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젠 AI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국가 통계와 관련한 내용들을 다룬 그런 출간물이 나오게 되는데 데이터, 기술과 인프라, 거버넌스, 스킬, 파트너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출간물이 곧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는 이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다른 연사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요.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신 연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행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난제와 그리고 또 격차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 전문가 미팅을 2번 하는데요. 하나는 2023년에 머신러닝에 관련한 미팅을 했고 올해에는 젠 AI와 관련된 미팅을 했습니다. 소규모 논의도 하고 소셜 디너도 갖고 커피 휴식도 하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사람들이 포디엄에서 발표되는 공유하지 않는 내용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어떤 부분에서 좌절이 생기는지 어떤 부분에 실패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점점 섬세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제적인 프레임워크가 문제일 수도 있고 오픈소스 정책이나 클라우드 플랫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솔루션을 영역을 잡아야지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이 프로젝트 사이클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업무들을 보게 되면은요, 2023년에 통계 생산 실험에 관한 페이퍼를 발간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트레이닝과 모니터링에 대한 페이퍼도 출간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LLM 베이스 데이터 에디팅 이행과 관련된 페이퍼를 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는 조직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젠 AI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요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배운 4가지를 공유를 해드리면은요. 일단 사업체의 문제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 그 다음 평가 기반을 만드는 것, 그리고 기대감 관리와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역할 간에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계 수립입니다. 물론 사실 이 어떤 것이든 혁신이나 신기술이 개발이 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AI 특화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사업체들은 문제 식별입니다.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요. 실패를 하는 경우가 이런 비즈니스 프로블럼 때문입니다. 즉 업무의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기술이 관련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에 대한 이행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요. 저희가 6월에 여의스드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망치를 들고 있으면은 보이는 건 다 못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AI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보편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규칙 기반의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잘 작동이 된다면 굳이 AI를 대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통계청 종료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 그리고 위험 관리와 관련돼서 통계기관에서 AI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제언을 했는데요. 첫 번째 광고가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쓰지 마셔라 라는 겁니다. 즉 솔루션은 가능하면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솔루션이 어떻게 이런 비즈니스 프로블럼을, 그러니까 각 직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의 문제 그리고 이용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용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알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 업무를 하시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언을 드리는 관행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건 클릭하셔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품질 관리라는 이야기를 아침 세션에도 많이 들으셨죠. 실제 용례들을 보게 되면은요, 다양한 그런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분류 이런 거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AI 용례죠. 그런데 이런 용례들을 보면은요, 골드 스탠다드, 즉 표준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세트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전문가가 평가한다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대로 다 하게 되면 비용이 아주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골드 스탠다드, 비싸니까 금과 같은 그런 스탠다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워크플로우도 필요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도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려면요. 그리고 용례가 사실 요새 잘 사용하시는 젠 AI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요, 점점 더 상황이 복잡해지는데요. 소셜미디어 이미지에 대한 그런 보고서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을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종류의 용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이것은 쓸 수가 있겠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거를 다 판단을 해줄 수가 있죠. 공개를 하기 전에요.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용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 이용자들입니다. 챗봇을 사용하는 공공 이용자들인데요. 얼마만큼 컨셉에 대한 설명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 혹은 좀 더 설명이 되어 있는 묘사적인 답을 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가장 단순한 답이 좋은가, 이런 복잡한 질문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생성한 질문을 보게 되면은요, 저희가 어떤 질문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는지도 국가통계청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좋은 품질의 프레임워크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뢰도, 정확도를 담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그래서 정통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신 걸 거고요. 이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계속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NSO 측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CBS와 그리고 또 프랑스 통계청에서 적어놓은 이런 질문들을 가져왔으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복적인 개발 그리고 또 기대 수준에 대한 관리 필요한데요. 명확한 평가 기준이 부족하다 보니까 프로젝트의 진행도가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니어 매니저나 아니면은 이용자들의 기대 수준이 아주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지연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유스 케이스를 굉장히 좁게 설정해서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미 다른 기관에서도 시도한 것들이겠죠. 그리고 또 대규모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도전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기관들 사이의 관계인데요.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많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역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와 데이터 과학은 상대적으로 통계청이나 통계기관들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 현장 전문가들, 법, 방법론, IT, 통계인들이 이미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데이터 과학자들과 AI 그룹들이 서로 통합이 되어서 좀 유려한 동력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젝트 사이클별로 그 역할이 서로 다르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유저들이 소극적으로 그냥 솔루션을 받아들이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뭔지 식별을 하고 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보고 그리고 또 파일러팅을 통해서 솔루션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솔루션을 배포한 이후에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출간물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LLM, 그리고 젠 AI에 대한 출간물인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소스도 공유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데 모으기 위한 작업의 노력 정말 감사드려요. 이 새로운 분야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멘티미터의 마지막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한 가지 단어로 통계청이 AI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답변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멕시코 통계청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도 이 자리에 무대에 있었고요. 오늘도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개의 직위를 맡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희 멕시코 통계청에서 AI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하게 이런 AI 역량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보다 장기적으로 여러 니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어떤 토대가 되는 여러 조직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혁신을 그런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AI를 채택하는 것. 이것은 바로 게임 체인저이자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각각의 단계에서 단순히 지도급뿐만 아니라 조직에 있는 모든 이들이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역량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AI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는 역량이 필요하죠. 저희가 보기에는 거버넌스와 그리고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첫 번째 바로 박스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고요. 저희 기술적인 혹은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어떤 자율성이 중요하겠습니다. 멕시코 정부에서는 저희 통계청이 그만큼 자율적인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표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개입 없이 혹은 다른 외부의 압력 없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노동력, 직원들의 스킬은 저희가 트레이닝 팀이 있습니다. IT 쪽에는 있고요. 또 데이터 사이언스 랩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부분의 인력들을 보면 현재 이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마도 가장 어려운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인프라와 그리고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복수의 그런 시스템이나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전환을 구축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AI에 적응하기 위해서 저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상황은 이렇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그런 현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나의 제도적인 역량으로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단순히 데이터 사이언스 랩의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저희가 조직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채택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주도하는 모델이 되는데요. 자, 생산 분야에 니즈가 있으면 어떤 혁신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개발이 재현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저희는 겨냥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중심에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가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원의 그런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저희의 솔루션입니다. 이것은 온프렘으로 고성능 컴퓨팅 역량을 기반으로 됩니다. 이런 통합된 플랫폼은 바로 보다 강건한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를 가능하게 하고 또 데이터 상품을 또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추론 모델이 그중 하나인데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자동 코딩, 지도의 업데이트, 그리고 합성 데이터 합성 데이터를 생성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프레임워크 자체는 완전히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최대한 조속히 이 모델을 완전히 구축하고 완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자, 코딩인데요. 또 텍스트 코딩입니다. 이거는 많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LLM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바로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를 통계에 활용하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저희가 이런 모델이 생성되는 것에 따라서 오픈되었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또 자동으로 이와 같은 신경망 자체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죠. 이것은 기술로 연계가 되는데요. 저희가 여러 서베이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현재 현장 업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고용이나 직업과 같은 그런 변수를 줄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인간의 개입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도와 또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이런 통계의 그런 정보를 적절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자동화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리공간 분석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가 딥러닝을 위성 이미지와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과 식생 관련된 매핑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AI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요. 위상적으로 좀 일관성을 가진 드래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가의 어떤 세부나 그런 과정을 보다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지리공간 데이터 그런 상품으로서 저희가 공표하는 그런 일종의 상품으로 이미 진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석을 하고 뭔가 수정할 때는 그만큼 많은 수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AI를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과업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초안 드래프트를 보다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죠. 바로 인간 전문가의 인풋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왼쪽으로는 바로 드래프트입니다. 신경 네트워크 모델이 만들어낸 드래프트 모델이고요. 일단 이와 같은 모델을 이용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내면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서 여러 경계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다 정교화합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나오는 산물은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또한 세 번째 마지막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합성 데이터의 생성입니다. 이것은 기밀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기밀성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죠. 저 마이크로 데이터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우 가장 큰 기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더 나아가 알고리즘이나 테스팅이나 혹은 여러 방법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례는 저희가 멕시코의 여러 업무 방식을 좀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물론 속도가 빨라야겠지만 보다 잘 통제된 그런 프로젝트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저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통합된 데이터 아키텍처가 바로 확장성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 자체적인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주권과 또 지속 가능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국제협력이 우리가 이와 같은 모범 관행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역량을 확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인력의 그런 스킬이란 면에서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실험적인 어떤 제품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밀성을 지키면서도 여러 안전 조치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과 내일 진행하는 그런 우리 업무가 지속 가능해질 것이고요. 예산상에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나가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1분 정도 더 빨리 끝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연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멘티 그런 질문 볼까요? 답변을 볼까요? 한 가지로 요약해서 국가통계청이 바로 AI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패널분들, 저희가 질문을 받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패널분들이 지금 다 현장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직접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인숙님, 한 가지 단어로 국가통계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AI 준비도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의 단어로 답변해 주십시오. One word. 한 단어로요?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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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great. And then you, Francois, one word. 네, 프랑스와님 한 단어로요. 리더십입니다. 좋습니다. 네, 파트너십이요. 몽골 통계청장님은 파트너십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희수님 표준, 기준이요. 그라시엘라 통계청장님 국제 표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표준이요. 좋습니다. 네, 그럼 앞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실용적인 어떤 실행의 면을 AI의 그런 통계청에서의 활용에 대해서 볼 수 있었길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나 아직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리가 너무나 유용한 것이죠. 또한 UN 지역위원회에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특히 아태 지역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데이터 통계 호라이즌 대시팀을 AI 관련해서 만들었거든요. 아마 멤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더욱더 참여를 해주시면 좋고요. 따라서 아태 지역 국가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저도 좋고요. 나이엔도 지금 뒤쪽에 있는데요. 저희에게 컨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적인 시도를 할 수 있고 또 서로에게 지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AI를 공식 통계에 통계하는 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팬들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5 세션의 좌장님과 연사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15분 정도 커피 휴식 시간을 갖고 제6 세션을 3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